네 개의 카테고리가 첫째는 기후 위기 혹은 지적 조건이라고 얘기해서 한마디로 생태에 관한 문제고요. 가장 지구적인 가장 큰 문제가 되겠죠. 두 번째 주제는 이제 한반도를 좁혀서 한반도 프로세스 동북아의 문제. 세 번째는 우리 국내로 돌아와서 정치 개혁의 문제. 마지막으로 사회 경제 프로그램에 관한 문제.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눠봤습니다. 그럼 어디까지 강의한 거를 종합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생태 문제는 크게 세 가지가 있죠. 기후 온난화 문제가 있고, 자원의 제한의 문제가 있고, 쓰레기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그걸 합하면은 생태 문제죠. 근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티핑 포인트예요. 티핑 포인트라는 의미는 뭐냐면, 그 티핑 포인트를 지나면 과거로 회복이 안 되는 겁니다. 그 티핑 포인트를 지나면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예상할 수 없는 그 지점을 티핑 포인트라고 해요. 티핑 포인트라는 개념이 생태 조건에서는 가장 중요한 개념입니다. 나중에 디테일하게 얘기하겠지만, 그 기후 위기 혹은 생태 문제를 가져온 가장 핵심적인 문제는 뭐냐면 델타 M, 자본의 자기 증식, 자본의 자기 욕심이에요. 델타 M. 그 델타 M이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산업 문명의 핵심적 동력입니다. 이 산업 문명의 델타 M, 자본에 대한 자기 탐욕이 없어지지 않는 한은 기후 문제, 생태 문제를 해결할 수 없죠. 그러니까 이 기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가장 근본적인 게 산업 문명적 사고, 델타 M적인 사고를 생태 문명적 사고로 전환해야 돼요. 그건 나중에 제가 결론을 다시 얘기할 텐데, 우리가 기후 문제 혹은 생태 문제를 다룰 때 과학 얘기도 하고, 산업 구조의 문제도 얘기하고, 정책의 얘기도 얘기하고, 생활의 실천의 문제도 얘기하고, 또 국제적 기구를 통해서 연대 문제도 얘기하고, 미래 세대를 위해서 교육의 얘기도 하지만, 그런 단편적인 것을 전체로 묶어서 우리 문명사에 대한 근본적인 관점, 그것이 전환되지 않는 한은 정책도, 과학도, 연대기구도, 일상적 실천도 사실 그 의미가 크지 않아요. 그걸 하나로 묶어서 인류 문명사적 관점, 삶의 근본적인 시각의 전환이 없는 한은 생태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딱 요번 주입니다. 요번 주에 저희가 다른 맥락 이름으로 생태 문명 선언이라는 책을 냈어요. 제가 여러분들 다 드릴 수는 없고, 오늘 끝나면 우리 이경태 박사님한테 이 책 한 권을 기증하겠습니다. 요걸 조금 더 다시 더 얘기를 할 텐데, 이 생태 문명 선언이 나오게 된 배경의 핵심적 철학은 뭐냐면, 서양 철학은 플라톤 이래, 데카르트 이래 기본적으로 단자적인 입장이에요. 개별자적인 입장입니다. 원자론적 개념이에요. 닫혀진 자기, 개인주의적 관점이에요. 그런데 동양적 사고는 관계론적이고 유기론적이죠. 홀리스틱, 전체적인 시각. 그 서양의 수리 철학자로 화이트헤드라는 분이 있어요. 그 화이트헤드라는 분이 서양 철학을 섭렵을 하고 그걸 비판해서 만든 것이 관계적 유기 철학이에요. 그게 그 양반이 1940년대 돌아가셨는데, 그 화이트헤드의 관계론적 유기 철학을
60년대, 70년대 미국의 클레어먼트 신학대학의 존 캅 교수가 재해석해서 생태문명이라는 그 관계적 유기론적 개념을 생태문명이라는 용어로 이제 컨버팅을 한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 생태문명에 대한 인식이 들어왔는데 그것이 2000년 전후에 후진타오가 중국에 집권하면서 과학적 사회주의, 조화사회, 그리고 생태문명이라는 선언을 하면서 존캅 교수의 철학을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생태문명의 이념적, 철학적 저기가 클레먼트 신학대에서 출발했지만 중국이 훨씬 더 어려웠을 때 있어요. 좀 아이러니한 얘기입니다. 그게 이제 인트로덕션에 대한 얘기고요. 두 번째, 한반도 프로세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얘기죠. 평화냐 통일이냐, 이것이 충돌이냐 아니면 보완적인 거냐 아니면 합해져야 되는 거냐, 또 하나의 얘기는 공존과 번영의 얘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좀 과격하게 얘기하는지 모르지만 한국 전쟁에 대한 성격 어떻게 하느냐, 이건 너무나 큰 단위고 너무나 치명적인 얘기여서 제가 얘기할 수는 없고요. 최근에 시진핑까지 나서서 한국 전쟁에 대해서 일가를 했습니다만, 한국 전쟁 이후 70년 동안, 67년이죠 정확히 얘기하면, 동맹이라는 이름으로 말하자면 남과 북을 우롱하고 바둑돌을 두은 바둑돌처럼 이 한반도 상황을 조작하고 우롱한 것은 미국의 말하자면 강경파, 호크라고 하는 네오콘이나 군산복합체 세력이죠. 미국 사람들 전체라고 얘기할 수는 없고 그 중에 호전적인 매파적인 군산복합체적인 네오콘적 그룹이 한국 상황을 남북한을 모두 바둑돌처럼 자기네들 전략적 자기네들 얘기하는 게 있어. 그러니까 한미 동맹 구도에서는 한반도 문제가 해결될 수가 없는 겁니다. 한미 동맹 구도에서 이제 다시 한반도 문제는 민족사의 복원으로 전환하지 않으면 우리한테는 대답이 없는 거죠. 근데 그동안 우리가 70년대 이후 분단 체제로 우리를 너무 심하게 압박을 했는데, 최근에 소위 깐수라는 별명을 가진 한동안에 간첩으로 오해받아서 엄청난 고역을 치른 정술 선생님이 한두 달 전에 되게 중요한 책을 내셨어요. 민족과 통일 담론, 민족론과 통일 담론. 이 내용의 핵심은 우리가 민족주의 이런 얘기를 우리나라 학자들도 대부분이 서양의 상업주의가 나오고 절대주의가 파했을 때 그때 그 상황적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진 게 민족주의다. 그래서 우리의 대부분 학자들은 민족주의는 그런 상황과 시대에서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거고, 그것이 지금 상황에서는 점점 소멸되고 어떻게 보면 잘못되면 쇼비즘을 빠질 수 있는 위험성까지 갖고 있는 것이라고 해서 민족주의를 대단히 제한적이고 어떻게 보면 약간 부정을 겸해서 요즘 특히 젊은 그런 기류 때문에 젊은 그룹들이 반통일적 성향을 갖게 되죠. 정철 선생님은 거기에 대해서 아주 정확한 일침을 가요. 특히 한반도에 있어서 배달민족에 있어서 민족이라는 개념은 원초적이고 대생적이고 삶의 근본적인 삶의 터전의 얘기다. 그러니까 서양에서 얘기하는 민족주의 그건 걔네들 얘기고, 동아시아에 있어서 한반도에 있어서 민족주의는 근본적이고 대생적이고 삶의 터전의 얘기다. 민족이라는 개념을 떠나서 이 나라의 역사라는 건 없다라는
그런 관점을 갖고 있어요. 뭐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에 대해서 뭐 또 다른 얘기지만, 그래서 한반도 프로세스의 문제에 있어서는 동맹에서 민족사회 봉헌으로 가지 않는 한은 한반도 프로세스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겁니다. 여기 좀 늦게 들어가겠습니다. 정치 과제에 있어서는 크게 두 개의 카테고리가 있죠. 그래서 18세기에 출발한 서양식 민주주의, 소위 대의적 민주주의. 최근에 뭐 보시면 근본적인 한계가 있죠. 미국 정치 보세요. 전 세계에 민주주의를 표방하는 나라가 120개에서 130개 국가가 있는데 120, 30개 국가 중에서 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되는 나라가 몇 나라죠? 없습니다. 한 5개. 그것은 근본적으로 18세기에 만들어진 서구의 대의적 민주주의의 근본적 한계를 얘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의민주주의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긍정적 측면들이 있죠. 그래서 대의민주주의의 비례성을 강화, 지난번 총선 때 우리가 시도했죠. 그 정당이라는 것이 아니라 정치를 직업으로 하는 전문가 집단이 보다 전문화되고 정책화할 수 있다라는 측면도 있어서, 또 뭐 공천을 비롯해서 정당 운영이 민주화되어야 된다는 과제들, 여러 가지 대의민주주의 과제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대의민주주의의 한계가 너무 명확하기 때문에, 우리 여기 최대영 선생님도 와 계시지만 직접민주주의 운동이 최근에 유럽을 중심으로 해서 크게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대의민주주의 한계를 직접민주주의를 도입해서 상호 보완하고 뭐랄까 그 변증적으로 혹은 결합적으로 새롭게 재구성돼야 된다라는 것이 정치개혁의 큰 두 개의 카테고리적 질문이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사회개혁 프로그램 얘기를 할 텐데요. 그럼 아까 처음 얘기했던 생태 혹은 기후위하고도 관계가 되는 얘기죠. 이제 지구가 더 개발되면 지구는 버틸 수가 없어요. 성장으로 가면 다음 세대에 희망이 없습니다. 제가 어제 또 가이디언, 영국에서 나온 가이디언이 이 기후 문제를 아주 전문적으로 잘 다루고 있는데, 연구 보고서가 나오는데요. 영국의 600명의 여성들한테 물어봤더니 90%가 애를 낳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왜? 자식을 낳으면 그 자식이 당면할 지구 환경이 너무 끔찍해서 차라리 자식을 안 낳고 그 꼴 안 보겠다. 600명의 90%가 그렇게 답해요. 이게 성장이 아닙니다. 인간과 자연 친화적인 개념으로 사회 경제 프로그램이 전환됩니다. 그래서 양적 추구, 성장이 아니고 질적 전환. 질이 뭐냐, 이것도 좀 문제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제가 조금 더 디테일하게 좀 넘어가겠습니다. 그런데 이 네 가지 문제의 가장 뒤에 숨어있는 근본적인 문제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자본의 탐욕, 자본의 자기 이윤 추구, 델타 M, 돈을 증식시키는 델타 M, 그걸 우리가 이제 다른 말로 요즘 이제 신자유주의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신자유주의는 상업주의와 산업화가 됐든 원래 출발점의 자유주의와 내용이 똑같아요. 다만 그것이 새로운 포장, 새로운 얼굴로 우리한테 재등장을 한 겁니다. 그런데 산업화 초기에 자본이 얼마나 극악했습니까? 한 공장에, 이 생산 공장에 그 산업화 초기에 60% 내지 70%가 여성과 열몇 살 아동들이 와서 일했어요. 그 아동들이 18시간을 일했던 것이
산업화 초기 현상입니다. 지금은 이제 노동 시간이 제한되고 노동 환경이 저기에 있다고 그러지만 왜 그렇게 했겠어요? 자본의 자기 이익을 찾기 위해서 그렇겠죠. 똑같은 방식이 새로운 얼굴로 포장돼서 나온 거가 신자유예요. 그 신자유주의는 1970년대 오일 쇼크 등등으로 해서 이제 스태그 인플레이션이 나옵니다. 스태그 인플레이션은 그 저성장인데도 불구하고 고물가, 고실업률이 발생하면서 사실은 이제 2차 대전이 끝나서 1970년대는 인류 문명사에서 경제가 가장 황금의 시기입니다. 그 경제의 모든 문제가 완전히 해결돼서 이제는 뭐랄까 인류가 패러다이스로 갈 수 있다라고 하는 희망에 찬 시대였는데 그것이 70년대 오일 쇼크 등등 스태그 인플레이션에서 그 꿈이 와장창 깨지면서 유럽의 실업률이 10%로 넘어가겠죠. 엄청난 인플레이션이 발생합니다. 그러면서 사민주의, 사회민주주의와 케인지안이 비판을 받고 그 비엔나학파라고 하는데 미제스와 하이에크라는 이론과의 이론이 전면부각합니다. 이 두 사람의 이론은 시장이 법칙이고 시장이 시키는 대로 해라. 시장의 작동을 방해하지 마라. 하는 이론이에요. 미제스하고 하이에크 이론은. 근데 뭐 이 두 분은 이해가 가요. 왜냐면 미제스나 하이에크는 그 시대가 살아온 게 그 히틀러의 백색 테러와 스탈린의 적색 테러를 동시에 겪으면서 권력이 개입하면, 강제로 개입하면 무조건 학살이는 아니야. 그러니까 좀 개입하지 마라. 정부라는 거는 약영국가, 최소한의 영역에 법으로서 치안을 유지하고 안보만 유지하면 된다. 그 이상 하지 마라. 나머지 다 시장에 맡겨라. 이게 그 두 사람의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70년대, 80년대 들어오면서 시각공학파의 프리드만이 그것을 금융이론, 통화이론까지 발전시킵니다. 이 세 사람의 이론을 구체적인 정책화를 만든 친구가 부케넌이라는 친구인데 이 친구도 노벨상을 타요. 칠레 신자유주의를 도입해서 실험을 해요. 부케넌이. 그러면서 그 신자유주의 이론을, 이 세 사람의 이론을 구체적인 정책으로 미국에 심어낸 친구가 부케넌이고, 그런 부케넌 같은 친구를 뒤에서 엄청난 자금줄로 백업한 것이 찰스 코크 형제입니다. 지금도 찰스 코크 형제는 미국의 공화당을 지배하는 엄청난 재력을 갖고 있고요. 미국이 파리 기후협약을 탈퇴하게 된 배경에 이 친구가 있는 거예요. 에너지 재벌집단. 거기서 이제 90년대 소비에트가 무너지면서 미국의 단일체제로 넘어가죠. 뭐 그 이전도 미국의 단일체제입니다. 미국이 자기네들 논리를 피우기 위해서 소비에트를 세운 거지. 소비에트는 기본적으로 미국하고 경쟁이 되지 않는 체제였어요. 그 국력이나 경제력이나 군사력이나 10분의 1밖에 안 돼요. 그때 이제 큰 공식적인 비전도 90년대 없어지면서 단일 체제가 와서 경제적으로 워싱턴 컨센서스라는 거죠. 워싱턴 컨센서스라는 건 뭐냐면 바로 그 신자유주의 질서를 전 세계에 보편화시키는 것을 합의해낸, 강요하는 질서가 워싱턴 컨센서스고요. 그것을 강요한 게 이제 대처와 레이론입니다. 대처가 유명한 얘기했죠. 티나. There is no alternative but market principle. 시장이라는 원칙에는 태양이 없는 거야. 이렇게 선언하고 있죠. 그것이 2008년 월가의 금융위기가 올 때까지 전 지구를 지배했던 이데올로기입니다. 거기에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공급 중심의 이론입니다.
갑자기 이름 생각이 안 나는데 그것도 시카고 교수죠. 그 양반이 레이건 만나서 뭐 휴지에다 그림 하나 그린 래퍼 교수. 그 래퍼는 모든 경제 활동은 공급 중심으로 재조직한다. 공급 레짐을 만들어야 되고 공급 활동을 저해하는 모든 것은 제거시켜야 된다. 그래서 국경도 관세도 다 없애고 로스트 바텀 생산 요소를 가장 저렴하게 조직해내라. 그것이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글로벌라이제이션이에요. 세계화. 래퍼 교수 이론, 공급 중심의 이론이 세계화 이론이에요. 그래서 레이건이 들어오면서 래퍼 교수로 해서 세계화가 전 세계에 퍼지고 그것이 엉신드 컨센서스의 핵심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 미국이 압도적으로 앞서 있는 금융을 내세워서 전 세계 경제활동, 산업활동의 성과를 금융에서 따는 겁니다. 금융 중심이에요. 이게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금융 중심이에요. 이것이 신자유주의 핵심이에요. 이 두 가지가. 근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됐죠? 첫 번째 그 시그널을 보냅니다. 1997년에 아시아의 금융위기가 오죠. 아시아 금융위기가 왜 왔느냐도 이것도 뭐 한 시간을 강의해도 모자라는 거지만 어쨌든 우리나라에서는 내부의 부패가 우선이었고요. 또 하나는 중국과 미국의 싸움에 불똥이 동아시아로 핀 거가 두 번째고요. 세 번째는 바로 이 금융 우위의 작동이 일어난 거죠. 그런데 아시아의 위기가 왔을 때 정신 차렸어야 됐는데 그냥 넘어가니까 그게 오기 2008년에 월가를 중심한 세계적 금융위기입니다. 이거는 아직도 극복이 안 됐죠. 근데 그 결과가 뭐냐? 여기도 나오지만 세계 슈퍼 리치 그룹이 있어요. 26명이라고. 슈퍼 리치라고 하면 대충 자산의 규모가 1,000억 불 규모라고. 26명의 슈퍼 리치가. 이 26명이 가지고 있는 부가 어느 정도냐? 78억 인구의 반. 78억이면 어디요? 반이면 39억인가요? 밑으로부터 39억의 인구가 가지고 있는 재산보다 26명이 갖고 있는 재산이 더 많아요. 이 말이 되는 상황입니다. 근데 최근에 또 다른 데이터가 나왔어요. 슈퍼리치, 슈퍼리치는 재산이 수십억 불 정도를 슈퍼리치라고 합니다. 슈퍼리치들이 2,600명인가 그런데 이 슈퍼리치들이 갖고 있는 자산이 전 세계 모든 자산의 3분의 1. 이게 신자유주의 아주 그냥 정당한 얼굴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얼마나 부의 집중이 강한지. 그러면서 기존의 3인주의적 체계, 복지 레짐 체제가 더 이상 작동하지 않는 그런 위기에 봉착하게 됩니다. 제가 오늘 얘기 들어가기 전에 이 양극화, 불평등을 측정하는 지수가 크게 한 5가지가 있다는 걸 소개해 드립니다. 하나는 대충 아실 겁니다. 지니계수. 이태리 유명한 경제학자가 만든 지니계수인데 그 지니계수가 제로면 완벽한 평등이고 100이면 1이면 완벽한 불평등이에요. 0.3 이하면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상대적인 평등이 실현됐다고 인정을 하고 0.4 정도가 되면 불평등이 심화됐다. 0.5면 불평등이 극심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지니계수를 그냥 지니계수라고 얘기해서는 안 돼요. 앞에 반드시 컨디셔널한 조건을 줘야 돼요. 예를 들어서 소득에 대한 지니계수냐, 가처분 소득에 대한 지니계수냐, 자산에 대한 지니계수냐, 뭐 부동산에 대한 지니계수냐.
우리나라 부동산 진입 개수가 얼마인지 아세요? 우리나라 부동산 진입 개수가? 내가 아까 0.5는 아주 극심한 양극화라고 그랬잖아요. 대한민국 부동산 0.7입니다. 극심한 양극화. 두 번째는 1%라고 그랬는데 사실은 0.1%입니다. 아까 얘기한 슈퍼리치. 그 사회의 핵심적인 자본가들이 가지고 있는 비중이 얼마냐. 근데 그냥 통상적으로는 1%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0.1%예요. 이것이 갖고 있는 부분이 그것도 마찬가지죠. 시장소득을 얘네들이 얼마나 갖는지, 금융소득을 얼마나 갖는지, 혹은 자산을 얼마나 갖고 있는지 0.1%, 1%. 세 번째는 그 5분위 배수, 뭐 10분위 배수를 하는데 상위 10%와 하위 10%의 배수가 얼마냐. 근데 우리나라 통계청은, 우리나라 정부는 10배수를 발표하지 않아. 5배수만 발표합니다. 5배수의 의미는 20세기에는 많이 맞아요. 20대 84에. 신자유가 이렇게 횡행하기 이전에는 대충 20대 84였어요. 근데 신자유주의가 장착된 사회에서는 0.1대 10대 90%의 사회예요. 그러니까 20대 80이라는 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 추이 분석밖에 의미가 없어요. 중요한 거는 0.1%의 아주 소수의 자본가의 콩고물을 먹는, 공주하고 있는 그 그룹이 10%예요. 그 그룹이 0.1%의 핵심 자본 세력과 공생하는 그룹이 10%입니다. 그게 피케티가 자본가 이데올로기에서 얘기하는 소위 불합한적 지식인 계급이라고 그러네. 뭐 그런 게 다 10%죠. 그 10%와 나머지 90% 혹은 최하위 10%의 배수가 얼마냐? 우리나라는 대충 얼마냐면 15% 정도. 15%. 10%도 그렇죠. 그다음에 피케티 지수는 나중에 다시 제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대표적인 진위 계수 중에 가처분 소득이라는 것은 사회 안전망 혹은 사회 이전 소득이 이루어져서 수정된, 보정된, 완화된 개수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가처분 진위 개수를 이야기하기 전에 시장 진위 개수를 얘기를 해야 돼요. 시장 진위 개수는 거의 자본주의 경제, 시장 경제를 도입한 대부분 나라가 거의 같습니다. 0.4에서 0.54예요. 대한민국 0.41이고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면 깜짝 놀랄 일이에요. 북유럽이 시장 진위 개수가 얼마인지 아세요? 사람들이 잘 몰라. 0.3 얼마? 아닙니다. 0.44, 0.45. 대한민국보다 더 지독한 불평등이 시장에서 발생해요. 북유럽이.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미국의 시장 진입이 0.45쯤 됩니다. 그 이상이 더 점점 더 낮거든요. 그런데 소위 복지 프로그램, 삼인주의 프로그램, 복지 레짐을 작동시켜서 사회 이전 소득이 이루어져서 보정된, 완화된 지수가 이거예요. 북유럽은 그 복지 체계를 통해서 진위 개수가 0.15에서 0.18 정도 개선입니다. 0.44, 0.45인 진위 개수가 0.25, 0.27까지 개선이 됩니다. 그 유럽의 일반적인 대륙 독일을 포함해서는 0.12에서 0.15 정도가 개선이 돼요. 그 다음에 그 라틴 계통은 0.1 정도 개선이 됩니다. 라틴 계통, 남유럽 이런 쪽. 그런데 소위 미국, 영국을 차지하는 영미식 자본주의를 취하는 나라는 미국은 거의 개선되질 않아요. 미국은 거의 개선되질 않아요. 한국과 영국은 0.5 정도가 개선이 돼요. 그렇게 4개의 그룹이 나눠져 있습니다. 북유럽, 복지레진 국가, 유럽 대륙국가, 남유럽과 남미국가, 영미를 추가하는 나라. 가장 대표적인 양극화가 심한 나라가 3나라입니다. 미국, 한국,
영국. 우리 잘 몰라. 한국이 이만큼 신자유주의에 가장 깊숙하게 발을 딛고 있는 나라예요. 이 국민들이 잘 몰라. 잘 몰라. 이거. 또 하나요? 1%. 근데 사실 0.1%로 얘기했죠. 이것이 신자유주의가 들어온 1970년대부터 급격히 1%가 차지하는 비중, 옛날에는 뭐 7%에서 10% 사이에 있다가 급격히 증가하기 시작합니다. 미국은 뭐 20%, 1% 차지하는 여기가. 그래서 뭐 대충 이렇게 막 그 1%가 차지하는 비중이 늘어나는데 이게 이제 그 2008년 금융위기를 통과하면서 상대적으로 완화되기 시작합니다. 반성이 일어나면서 카운터 액션이 이루어지면서 그 조정이 되면서 완화가 돼요. 그런데 미국만이 꾸준하게 올라가요. 한국은 어떻습니까? 한국은요, IMF가 오기 전까지는 1%가 차지하는 비중이 세계적으로 우수했어요. 0.7%가 7%밖에 안 됐습니다. 지금 1%가 차지하는 비중 미국하고 같습니다. 20%. 가장 급하게 이렇게 늘어난 나라가 대한민국이에요. 그러니까 1%의 부의 집중도가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예외적으로 논트 세컨드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빨리 1%의 부가 집중된 나라가 대한민국. 국민들 몰라요. 정부 계속 엉터리 같은 통계만 발표하고 정치권 사람들은 공부를 안 해. 이런 거 갖다 줘도 무슨 말인지 잘 못 알아듣는 것 같아요. 제가 본론을 조금 더 들어가기 전에 시장경제, 우리가 자본주의도 시장경제라고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시장경제와 자본주의는 전혀 다른 거예요. 그 존 롤스라고 하는 정의론으로 뭐, 미국의 정치 철학의 대가죠. 뭐 인류 역사에 있는 영원히 이름이 남을 그런 엄청난 정치 철학의 거두인데 존 롤스는 그렇습니다. 시장 경제는 자본주의와 사회주의와 중립적이다. 라고 얘기해요. 브로델이라고 있습니다. 아날학파, 즉 지경학이라는 지경적 역사학파라는 아날학파의 브로델이라는 역사학자가 있는데 똑같은 얘기를 해요. 오히려 브로델은 좀 더 나가요. 자본주의야말로 가장 반시장적이다.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 갖고 전혀 반대죠? 왜? 자본주의는 독점을 통해서 자기 이윤을 추구하기 때문에 수많은 경쟁을 통해서 효율성을 추구하는 시장에 철저하게 자기 방어벽을 치고 있다. 그래서 자본주의야말로 가장 반시장적이라고 브로델은 선언합니다. 근데 우리는 잘못 교육을 받았어요. 자본주의 이꼴 시장경제라고 받았어요. 그렇죠? 아닙니다. 시장경제는 존 롤스가 가장 정확히 얘기했어요. 자본주의와 사회주의와 중립적이다. 제가 그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마켓 이코노미, 시장경제를 기존의 학계에서는 두 가지로 분류합니다. 리버럴 마켓 이코노미. 아까 얘기했던 그 하이데커 이론이죠. 미제스 이론이죠. 시장이야말로 신이야. 법칙이야.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듯이 흐르는 거야. 그러니까 시장을 방해하지 마. 시장이 하는 대로 내비둬. 국가라는 거는 그냥 약용 국가로 치안만 유지하면 돼. 최소한의 공공 영역만 하면 돼. 이게 소위 리버럴 마켓 이코노미고 주로 미국이 여태까지 정책이 여기에 기초해서 왔죠. 레이건, 부시다 이런 거죠. 그거에 비해서 유럽도 이제 두 가지로 나뉩니다. 케인지안이 있고, 케인지안은 이제 국가의 개입, 조정의 얘기고요.
그 유럽, 독일을 중심으로 하는 것은 질서자유주의, 사회적 시장 경제입니다. 근데 재밌는 건 독일의 사회적 시장 경제를 설계한 오이겐이라는 그 학자가 미제스하고 하이에크하고 같이 공부한 동문수학자예요. 근데 입장이 틀려진 거죠. 여기는 시장이 유능하고 대충 법칙적인 건 맞지만 때로는 홍수가 나듯이 그 시장이 우리한테 재앙으로 돌 수 있을 때는, 근데 제가 건방지게 하나 개념을 더 넣었습니다. 소시에탈 마켓 에코노미, 사회 기제적 시장 경제. 이 소시에탈 마켓 에코노미로 들어가면 시장은 법칙이 아니에요. 시장은 투입니다. 도구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기 위해서 맨손으로 하는 것보다 망치가 있고 톱이 있고 혹은 트랙터가 있으면 농사를 더 잘 짓잖아요. 더 효과적으로 더 많은 퍼포먼스를 보이기 위해서 시장이라는 도구를 사용하는 것이, 도구는 법칙이 아니다. 시장은 우리가 추구하는 합의된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툴이다. 그러니까 시장 기제를 실현하기 위한 방법론이다. 선택적 방법론이다. 라고 하는 것이 그 소시에털 마켓 에코노미, 소위 사회 기제적 시장 경제인데, 이것을 적용하는 카테고리를 두 개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북유럽. 북유럽은 우리가 복지국가라고 얘기하죠. 북유럽의 국가는 인민의 집이라고 선언했듯이 국가가 존재하는 이유는 인민들한테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한, 인민의 집으로서 기능하는 게 국가 역할이고, 그 역할을 잘 실현하는 방법론으로 시장 경제를 도입하는 겁니다. 근데 북유럽은 두 가지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의 자유 선택권에 대해서 무제한적 보장을. 그러니까 개인의 자유 선택권과 국가의 복지 레짐을 조정해가는 것이 북유럽인데, 그 시장을 법칙으로 보는 게 아니고 하나의 툴로, 방법론으로 선택한 거죠. 또 하나는 중국이나 구어입니다. 사회주의 국가. 현재 중국을 어떻게 평가하느냐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중국은 오랜 역사의 전승 속에 중국 인민들의 합의가 있어요. 옹포의 시기에서, 소강령의 시기에서 대동사회로 가는 것이 중국 인민의 중국 몽이에요. 중국 사람들의 꿈입니다. 그러니까 중국 거대한 대륙에 중국 몽을 실현하기 위해서 대동사회를 실현해서 도입한 것이 등소평에 의한 시장경제입니다. 그걸 국가자본주의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사회적 경제라고 얘기하는 거지만, 저는 그게 법칙은 아니고 필요할 때마다 선택하는 툴이라고 생각해요. 그 마지막에 있는 것은 피케티가 어제 작년인가 낸 그 캡슐 이데올로기에서 가장 중요한, 내가 지금 한 얘기를 한마디 맞추고 해서 얘기해요. 역사를 관통하는 것은 제도와 시장 경제를 강제하는 이념적 배경과 정치적 특이다. 그러니까 제도와 시장 경제가 우리의 정치를 하고 우리의 생활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고 거꾸로 가야 된다. 정치적 합의와 이념적 틀이 제도를 선택한 거고 시장의 방식을 선택한 거다. 라고 피케티가 선언해요. 난 이거를 보고 너무 반가웠어요. 제가 소시에탈 마켓 에코노미 얘기하고 생각이 너무 똑같아요. 처음 피케팅 저보다 10살 아닙니다. 신자의 인류 그대로 가면 인류는 멸망합니다. 그럼 뭐 100%. 대안은 뭐냐? 대안은 뭐냐? 제가 5가지 카테고리. 첫 번째는 그 전에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요. 영국의 이 경제학회정 오래 했죠. 작년에 그 미스 오브 캐피탈리즘 해가지고 캐피탈리즘의 신화라는 책을 해서 올해 경제 서적 분야에 상을 탄 사람이 있어요. 나중에 생각나면 얘기할게요.
오랜 동안 영국 경제학회 사회학회 회장을 하신 분인데 그분은 아담 스미스로 다시 돌아가서 아담 스미스는 우리가 무슨 뭐 그 분업을 얘기했고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손을 얘기했는데 아담 스미스는 자본주의를 얘기한 적이 없어요. 그 시대, 그 아담 스미스가 살던 시대는 공장, 기계적 공장제로 넘어가기 이전에 수공업과 공장제 공업으로 넘어가는 시대에서 수많은 공급자와 수많은 수요자가 가장 이상적으로 시장에서 교환이 이루어졌던 시대예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한 교환이, 분업이 가능했던 사회입니다. 오히려 아담 스미스는 독점 체제가 오는 걸 엄청나게 걱정을 해요. 그 책을 보면. 근데 아담 스미스의 국부론은 약간 사이드 잡이었고요. 아담 스미스의 근본은 도덕 감성이에요. 인간의 사회는 도덕에 의해서, 규범에 의해서 그것을 함께 공유하면서 작동시켜야 제대로 돌아간다. 그 아담 스미스가 국부론을 쓴 것도 왜 영국 사람들이 이렇게 비도덕적이고 양심불량이지? 가난하기 때문이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이 되면 도덕적이고 구형적이라고 생각이 돼서 그럼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 잘 먹여 살리지? 그 고민의 작품이 국부론이야. 그러니까 그 아담 스미스로 또 다시 돌아가자는 얘기는 도덕과 규범과 공동체의 원리를 가족에서, 사회에서, 국가에서, 직장에서 다시 재정립하자. 소프트웨어를, 규범을. 그 얘기를 했습니다. 영국의 그 유명한 학자가. 근데 또 다른 측면에서 비슷한 얘기를 한 게 우리가 알고 있는 엘리자베스 워런입니다. 미국 대통령 후보에서 우리한테 잘 알려진 미국의 어떻게 보면 최고의 여성 정치인 중에 한 사람 엘리자베스 워런은 뭐라냐? I'm the capitalist to the bone. 난 태어난 때부터 자본가야. 자본주의자야. 그런데 이대로 가면 자본주의는 방해. 똑같아요. 저하고. 근데 자본주의를 안 망하게 하기 위해서는 제도를 끊임없이 보완하고 혁신하고 개선하면 자본주의 갈 수 있어. 그래서 엘리자베스 워런은 제도와 규칙을 끊임없이 개혁하면 자본주의는 지속될 수 있다. 라고. 하나는 도덕과 규범을 공동체적 규율로 삼아야 된다는 거고 하나는 규칙과 제도를 개선하면 된다. 그게 제도 보완적 규범 자본주의로 교환하면 된다. 라는 입장을 취합니다. 두 번째는 유럽의 삼인주의가 신자유주의 토항에서 또 토니 블레어니 무슨 슈레더니 등등 해가지고 다 실제로 신자유 투항을 하면서 겉으로는 삼인주의인데 내용으로는 거의 신자유주의 역할을 했죠. 지난 수십 년 동안. 그런데 프랑크푸르트 슐레의 프랑크푸르트 학파의 제3세대로 가는 호네크가 중심으로 해서는 삼인주의 원래 정신으로 가서 원래 정신으로 가서 삼인주의 원래 정신은 주요한 생산수단과 저기를 국유화해야 된다. 공유화해야 된다. 공장 내 민주화를 실현해야 된다. 다만 그것은 의회 정치, 정치적 합의를 통해서 개혁적으로, 점진적으로 해나가자. 그것이 삼인주의 원래 정신이었어요. 근데 그게 자꾸 퇴색해가지고 양보하고 타협하고 추정되고 결국 신자유주의 투행된 꼴이 됐죠. 그러니까 호네트는 자본주의를 고민했던, 신자유주의를 고민했던 그 시대로 다시 돌아가자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것이 대안이 유럽형 삼인주의가 다시 원형적인 삼인주의로 돌아가자. 프랑크푸르트 슐레 호네트 중심으로 하는 얘기입니다. 세 번째는 노르딕
복지 모델, 이건 뭐 여전히 현재에서 가장 성공적인 사회 경제적 모델로 평가받고 있고, 미국의 진보학자들도 많은, 우리 내부의 많은 학자들도 북유럽의 노르딕 모델, 복지국가 모델이 우리 대안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건 뭐 더 이상 얘기 안 하겠습니다. 일단 대안상은 시장적 사회죠. 아까 제가 SEM이 얘기했던 쿠바나 중국의 모델이 여기에 해당할 수 있는 거예요. 사회주의적 경제. 지금 중국이 너무 잘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인류 미래에 하나의 대안으로 여전히 자리 잡고 있어요. 그걸 거부하면 안 됩니다. 하나의 가능성으로 있는 거죠. 마지막으로는 이게 제가 주장하는 거기도 하고, 미국의 좌파 시민단체들이 얘기하는 연대경제론이라는 게 있어요. 저는 그거를 이제 실계사회주의인데, 실계사회라는 건 뭐냐면 실은 모두를 얘기하는 거예요. 모두. 공동체 성원 모두를 실이라고 하는 실. 이건 불가의 개념이기도 합니다. 개는 하나죠. 나 개인, 인디비주얼. 모두는 하나를 위해서, 하나는 모두를 위해서 상호적으로 결합하고 작동하는 것. 그게 실계사회입니다. 실계사회적 시장경제. 여기서 핵심은 경제 운영에서 두 가지, 참여와 소유의 문제. 그 공동체의 모든 성원은 모두가 참여의 권리를 가져요. 발언의 권리를 가져요. 결정의 권리를 가져요. 세 번째, 소유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양극화에 심한 경우에서는 소유의 문제가 배분되지 않고 해결되지 않는다. 특히 생산수단, 경제수단에 있어서는 공공적 수요, 공공적 통제가 이루어져야 된다. 이런 네 가지 대안이 어떤 게 정답이냐? 정답은 없습니다. 그 사회, 그 상황, 그 조건에서 어떤 것이 정답이냐? 그거는 각자 시민들이 결정할 일이죠. 이게 제가 소론이 너무 길었습니다. 소론이 한 40분 들어갔는데 그 개별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생태적 지속 조건 아까 다 얘기했죠. 뭐 이거 그냥 읽어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쭉 얘기한 거니까 지구의 한계, 자원의 제한, 생태의 파괴, 기후의 위기, 티핑 포인트. 그런데 이제 그 로마 클럽이 1970년대부터 지구의 한계, 지구의 위기를 얘기해 왔는데 10년 전에 티핑 포인트가 2045년에 온다고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2, 3년 전에 아니야. 그렇게 멀리 있지 않아. 가까이 있어. 그 2030년 얘기를 했어요. 로마 클럽에서. 근데 최근에 학자들이 뭐라고 하면 아니야, 이미 왔어. 기후 문제에 대해서요. 우리가 옛날에 기후 변화라는 표현을 썼어요. 기후 변화. 그렇죠? 기후 변화, 클라이밋 체인지라고 그랬어요. 작년만 해도 클라이밋 체인지에서 클라이밋 크라이시스, 기후 변화에서 기후 위기라는 개념으로 크라이시스라는 말을 훨씬 더 많이 썼어요. 작년에. 올해는 어떻게 됐죠? 체인지에서, 크라이시스에서 카타스트로피, 재앙이라는 표현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불과 3년 만에 얘기해요. 3년 만에 기후를 바라보는 관점이 변화에서, 위기에서 재앙으로 변화하고, 얼마나 빨리 생태 조건이, 기회 조건이 우리한테 현실적 문제를 다가오는지를 이 변화에서만 볼 수 있어요. 아까 제가 얘기했죠. 600명 여성 중에 90%가 애나 60명. 멸종의 문제가 왔어요. 멸종의 문제가. 실제로 지난 50년 동안 지구에 있던 포유류, 양서류, 파충류, 조류의 60%가 사라졌어요.
60%, 50% 더. And next. 다음은 누구지? 인류죠. 아마 그렇게 되면 지구 역사에서 가장 빨리 사라지는 생명체 포유류 중에 하나가 인류가 됐다. 그래서 제가 이 책을 낸 그 배경 산업 문명에서 생태 문명으로 여기서 그 선언이죠. 제가 재미있는 얘기를 또 하나 해드릴게요. 지구의 역사가 43억 년, 47억 년인데 43억 년, 지구 역사 43억 년입니다. 그 중에 쭉 거쳐서 신생대가 지나고 신생대에서 인류가 농사를 짓고 집단적인 생활을 하기 시작한 걸 현세라고 해요. 현세. 농사가 정착이 되고 집단적 생활을 하기 시작한 것을 지질학계에서는 현세라고 해요. 그게 11,000년, 12,000년 그 정도 여기입니다. 그리고 우린 다들 현세에 살고 있다고 그러는데 최근에 인류세라는 말이 나와요. 인류세. 인류세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뭐냐면 지질학자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인류 지층에 인류가 만든 문명의 흔적이 쌓이기 시작합니다. 콘크리트, 플라스틱, 온갖 쓰레기들이 산업의 쓰레기들이 지표에 층을 형성하기 시작한다. 그것이 인류세예요. 조금 더 얘기하면 지구의 자정 능력을 초과해서 인간이 소비하고 버리고 지구를 망가뜨리기 시작하는 시대가 인류세. 그게 학자마다 틀린데 1950년대부터 시작했다고 해요. 그러면 43억 년 역사에서 인류세가 차지하는 시간은 24시간으로 따지면 0.0003초. 눈 깜짝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눈 깜짝하지 않았어요? 얼마나 지구가 망가졌죠. 얼마나 지구가 망가졌죠. 제가 기후온난화 하나만 얘기할게요. 지금 이 온도에 우리 지금 지구의 평균 온도에서 2도가 넘었으면 3도까지 되면 지구의 3분의 1은 인간이 살 수 없는 지역에 있다는 거예요. 인간이 살 수 없는 땅. 그런데 더 놀라운 거는 지금 우리 대기에 있는 온실가스가 300년 전, 400년 전에 플라이오세라고 있습니다. 신생대 간빙기 사이의 온난화 시기를 플라이오세라고 하는데 플라이오세의 온실가스량과 지금이 똑같아요. 그런데 그때 플라이오세의 평균 기온이 지금보다 3도가 높았대요.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그때 해수면의 높이가 지금보다 10m에서 20m 높아요. 다시 말하면 지금의 온실가스가 이렇게 지속돼서 몇십 년 지속되면 북극과 남극의 얼음이 다 녹고 빙하가 다 녹고 고산지대 눈이 다 녹아버리면 그리고 물의 팽창이 이루어지면 해수면 높이가 10m에서 20m 올라간다는 얘기죠. 그럼 전 세계 해변가에 있는 주요 도시는 다 잠긴다는 얘기예요. 2070년까지. 얼마나 심각합니까? 하나만 더 얘기하고 이거 넘어갈게요. 쓰레기, 플라스틱. 그 미국에서 발표했는데 플라스틱을 재생한다. 새빨간 거예요. 우리나라는 좀 높은데 미국의 90%가 10%만 재생이 되고 90%가 땅에 묻히거나 태워지거나 바다로 버려져요. 바다로 버려지는 게 제일 많죠. 며칠 전에 뭐 차이나는 클래스에서 얘기했는데
태평양에 한반도 10배가 가까운 플라스틱 섬이 생겼어요. 지금 바다에 버려지는 쓰레기 플라스틱 양이 어느 정도냐면 조만간에 바다에 있는 모든 물고기 중량을 다 뺀 것보다 플라스틱 중량이 더 앞서가는 거예요. 그럼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 그 플라스틱이 먹이사슬을 통해서 우리 몸에 들어오고 그 대류순환을 통해서 비를 통해서 우리 몸으로 들어와요. 우리 몸에 끊임없이 독소로 침입해 들어옵니다. 각종 질환과 암을 유발합니다. 이 기후위기에 정말한 신호예요. 이게 더나스 경제학이라고 영국 옥스퍼드의 어떤 여성 경제학자가 그려낸 건데요. 밖에 9가지는 지구 생태학을 연구한 분들이 9가지 요소가 균형을 이루면 지구 생태계의 위기가 온다고 하는 9가지의 요소들이 밖에 있습니다. 제가 그 자료가 부실해서 잘 안 보이는데 그 안쪽에 있는 12가지 사항은 뭐냐면 유엔이 정한 인류 개발 지수의 12가지 항목이에요. 그런데 이게 작동이 이렇게 작동이 되는 거예요. 이 9가지 요소가 악화되면 인간의 삶의 질은 급격히 축소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인류의 성장이 양적 성장이 인류의 욕심의 한계는 이 9가지 지구 생태적 조건에 제약되는 거죠. 이것을 건드리는 순간에 인류는 죽여서 사라지는 거예요. 2000년인가요? 세계 유엔 기후회의 해가지고 코피 아난이 주도했고 나중에 반기문 씨도 역할을 했다고 되는데 난 반기문 씨에 대해서 신뢰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코피 아난이 주도하고 끊임없는 과학자들, 지구학자들이 연구해서 만드는 17가지 인류의 합의사항이에요. SDG라고 그럽니다. 이거 반드시 알아야 돼요. 2000년부터 모든 인류가 합의는 이렇게 가면 지구가 망한다라는 인지하에서 7가지 코드를 만들었어요. 그 대한민국 정부는 이거 교육을 잘 안 시켜. SDG를 아는 사람이 별로 없어. 이건 우리 생활에 성경책처럼 들고 다녀야 되는 매뉴얼이에요, 매뉴얼. 이거 안 하면 인류는 사라진다라고 하는 절박한 매뉴얼이에요. 이거 반드시 알아야 된다. 달달달달 외워야 돼, 젊은 애들은. 자기 미래니까. 자기 현실이니까. 생태 문제 기후 얘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두 번째 주제, 한반도 프로세스의 문제입니다. 한반도 프로세스, 아까도 얘기했지만 한반도를 규정한 건 박스 아메리카노죠. 지난 70년간 박스 아메리카라는 그 체제에서 소위 백남정 교수 등등에서 이게 우리 사회에서 지배하는 게 분단 체제로. 박스 아메리카라는 그 체제 하에서 그 분단 체제에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고민, 극복하자라는 이거가 아까 얘기했던 브로델이 얘기한 거지만 어떤 국제적인 체제 구도가 강력하면 그렇죠? 그 구도가 국면을 결정을 해요. 한반도 국면, 유럽의 국면, 제3세계 국면을 딱 규정합니다. 꼼짝도 못하게 프리징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국면에서 소위 행위자들, 정치적 행위, 실천의 행위들이 그 공간에서 그 갇혀진 공간에서 그냥 얼망절망 해오는 거죠. 이것이 박스 아메리카가 강구하고 국면이 프리징된 상태에서 나타나는 그림입니다. 일방적이에요. 어떻게 해볼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변하지 않죠. 저 오늘 어제 다른 방면에 칼럼을 썼지만 그 미국 볼 우르그만이라는 그 유명한 좌우 동갑인데 경제학자인데 트럼프가 박스 아메리카를 죽였다. 박스 아메리카 끝났다. 이게 미국의 학자들이
대충 다 적용해요. 하면 박사 아메리카는 돌아오지 않는다. 무질서냐? 혼돈의 세계냐? 저는 두 가지가 인류 국제 질서를 결정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다자주의, 멀티폴 시스템. 그거는 유력한 국가들이 상호 플레이를 하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이 부분들이 실질적인 국제 질서를 끌고 가는 겁니다. 거기는 여전히 미국이 가장 강대국이고, 대국을 골개하는 중국, 유럽연합, 러시아, 인도, 에이시안, 한국, 일본, 호주 같은 미들 플레이어, 이 부분들이 다자주의 플레이어들입니다. 이 그룹들이 각자 자기 이해를 각 테이블로 갖고 와서 상호 조정하고 합의해서 국제적인 질서의 실제적인 실천력들을 만들어가는 다자질서입니다. 아니 그 다급체제. 또 하나는 그러니까 멀티폴입니다. 또 하나는 mutual metrologization, 다자주의. 다자주의는 유엔 총회 같은 겁니다. 유엔에 가입한 게 192개국이 동일한 발언권을 가지고 어떤 국제 질서의 원칙과 규범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자주의와 다급체제가 상호적으로 결합됩니다. 원칙과 규범은 유엔이라든지 국제기구에서 공자할 맹자할 같은 규범과 질서를 만드는 거죠. 그렇죠? 그 다자주의예요. 근데 그 다자주의의 원칙과 저기를 구체적인 실천의 문제는 아까 얘기했지만 멀티플, 강력한 국가들이 실제로 실행하면 되잖아요. G20 같은 게 그겁니다. G20 같은데 이 두 개가 어떻게 상호 결합이 되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미래 질서가 나온다고 봅니다. 그런데 여기서 재밌는 게 그렇게 되면 이렇게 일방적인 게 상호순환적, 상호 관계적 관계로 넘어가요. 구도와 국경과 행위자들이 서로 영향을 미치면서 작동을 합니다. 여기서 시스템 다이나믹스가 얘기하는 행위자 중심 이론이 나올 수 있죠. 이제 주체가 중요하게 살펴요. 그동안 한반도 상황을 놓고 소위 한국이 어떤 위치냐, 그 아까 구조, 국면, 행위자 간의 관계를 저는 네 가지로 나눕니다. 하나는 한국 정선론. 한국 정선론을 대표하는 것이 샌프란시스코 강화도입니다. 미국의 자기 필요에서 일방적으로 일본을 반공기제 동맹으로 만들고 그 전술적 하위 단위로 한반도를 개념한 거죠. 한국 초기하지도 않고 유엔사 잘 아시겠지만 유엔사는 유엔이 만든 게 아닙니다. 유엔은 6.25 전쟁에서 미국이 16개 청정국을 통괄지하는 통합사령부 역할을 하라고 얘기했지 유엔사라는 걸 만든 적이 없어요. 1975년에 유엔에서 유엔사 해체 결의를 하나는 소련의 안으로 하나는 미국과 한국의 안으로 다 결의됐어요. 미 국무성이 사무총장한테 해체하기까지 약속을 했어요. 안 해요. 현재 우리나라에 있는 유엔사는 미국이 일방적으로 자의적으로 만든 가짜예요. 가짜예요. 앞에 반드시 보세요. 가짜 유엔사. 좀 이재강인가요? 경기도 부지사가 지금 싸우고 있잖아요. 이런 게 일방적인 총성론이죠. 2000년 전후에서 아미티지 보고서가 전략 보고서가 나왔는데 이거는 51년도에 맺은 샌프란시스코의 그 현대판 리바이벌이고 이 뒤에는 바이든이 있었어요. 바이든이 후계만 그 당시 상원 연방 상원의 외교위원장이 바이든입니다. 전 바이든에 대해서 굉장히
조심스럽게 봅니다. 물론 바이든이 굉장히 민주적이고 합리적이고 열린 사람이기 때문에 거기에 매일 사람은 아니지만 그런 전력이 있다. 아미티지 보고서 얼마나 위험한 거냐면 아미티지 보고서 4단계가 있어요. 첫 번째가 한미를 하나 일체 동맹으로 만들었는데 제일 방해하는 게 역사다. 한일 간의 역사 갈등이다. 한일 위안부를 해결해라. 그래서 한일 위안부 합의를 강요한 게 미국이에요. 한국과 일본을 미국이 시키는 대로 한 거예요. 그냥 불가역적 합의, 말도 안 되는. 그러고 그거 하고 나서 몇 달 뒤에 뭐가 있었죠? 한일 군사 정보 보조요. 이게 다 미티지 보고서 있는데 그 다음에 문제는 군수, 일본을 군수 기조한다. 마지막으로 모든 군사작전은 동일한 군대처럼 하나의 저기로 움직인다. 그 군사작전은. 거기서 한국은 총을 받습니다. 이게 아미티지입니다. 이게 한국 정성입니다. 두 번째는 대표적인 게 사드죠. 사드가 무슨 북한에 벌써 핵을 방어해? 진짜 무슨 신나라 까먹는 소리죠. 북한이 남쪽을 공격하는데 무슨 ICBM만 쏘겠습니까? 노동미사일도 충분한데. 근데 그 고고도 공격을 한다고 지금 그 사드를 북한에 그 핵을 방어하겠다고 사드 설치한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는 거잖아요. 진짜 말도 안 되는 얘기. 누가 봐도 이렇게 황당한 얘기고요. 두 번째는 전체 중국을 들여다보게 투웨이 엑스밴드 때문에 지금 중국이 전 난리를 치는 거 아닙니까? 중국의 입장에서 한국이 군사적으로 이렇게 적대국이에요. 사드. 더 중요한 거군요. 사드가 언제 개시됐죠? 문재인 대통령 대선하기 일주일 전에 그야말로 엄청난 군사작전을 방불 하면서 대한민국 주권이 어디 있습니까? 아니 일주일 새로 대통령이 이제 일주일 뒤에 나오는데 대한민국 대통령하고 상의해서 설치해야지. 미리 한 거예요. 문재인 대통령이 사드 반대할 거라는 거. 이게 편행론입니다. 박싱. 한국의 주권을 깡그리 무시하고 까불지 마 이 자식들아. 그게 한미 오케이입니다. 똑같은 겁니다. 이게 그런 케이스예요. 세 번째, 한국 운전자원 외면. 저는 이따도 얘기했지만 87년 이후에 모든 정치인들은 다 포퓰리스트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나마 DJ는 역사의 관점과 전략과 방향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 세계적으로 존경을 받고, 그러니까 클린턴이 처음에는 평양을 폭격하느냐 하다가 결국 DJ한테 모든 걸 대충다 한계는 있지만 위임도 하고, 부시도 막 딴지를 보고 했지만 속내로는 DJ를 존경한다 그래서 그 DJ와 클린턴이 DJ한테 위임한 2, 3년 동안 무슨 일이 있었죠? 금강산이었어요. 계속 공백이 생긴 겁니다. 그것이 대한민국 위임론이에요. 운전대론이. 노태우 시절에도 한반도 통일 방안이고 4차 교차 승인 얘기하는데 결국 미국 놈들 방해해서 북한하고 수교는 안 했지만 상당한 그 북방외경이 진전이 있었죠. 노태우 시절에도 약간의 그 자가운전론 미국론 같은 게 작동이 됐는데 그게 노태우 머리에서 나왔을까? 아니면 미국이 짜가지고 네가 해서 그냥 무대에다 올려놓지 그거 잘 모르겠습니다. 더 밝혀봐야겠지만 그때 용어가 있었어요. 아까 제가 그 그림을 그렸잖아요. 이제 다변적 상황이 오면 행위자의 주도가 중요한 팩터가 된다. 점점 그런 상황이 오죠. 그러니까 이제는 한반도 문제를 풀려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동맹에서 민족사적 관점으로 와가지고 자기 주도성을 확보해야 돼요. 그러니까 물론 현실적으로 북미 관계를 조정하고 총명하고 필요하면 기입하고, 그러나 우리의 정확한 전략을 가지고 주도하고 끌어나가야죠.
근데 평창 올림픽하고 판문점 선언했을 때 사실 문재인이 그럴 줄 알았죠. 무통이. 근데 까부지만 하는 두 번째, 미국의 편입론에 말려가지고 한 발자국도 못 나갔어요. 개성공단 하나 안 보고 금강산 하나 안 보고 이게 무슨 정부입니까? 이게 무슨 주권이 있는 나라입니까? 참 한심한 얘기죠. 이건 시간이 너무 많아서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가는데 북한 핵 문제가 무지하게 중요하잖아요. 북한의 핵 개발을 만들게 한 건 미국이죠. 북한은 끝까지 한 말은 안 하겠다고 김일성이 유언까지 남겼어. 제발 핵까지는 하지 마라. 그런데 아버지 부시부터 아들 부시부터까지 북한을 완전히 깡무시하고 조지고 강간하고 북한이 자체로 개발한 핵 개발이죠. 그런데 그럼 북한의 핵 비핵화가 아니고 한반도 비핵화인데 북한 얘기하는 이제 상하는 동고적 조치, 싱크로나이즈 스탠스 조치가 필요하죠. 첫 번째는 군사적 교육을 준다며. 평화점도 좋고, 현재 한미 군사훈련을 하는 거죠. 두 번째는 제재를 완화하고, 그러니까 현지 조사하자, IAEA를 가서 그게 이제 롤링될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북한에 대한 제재를 해소하고, 북한이 그럼 몇 킬이 가지고 있나 확인하자. 30킬 갖고 있다, 솔직히. 그 롤링백입니다. 세 번째, 제재를 완전히 해주고 평화협정을 맺고 국교 수교를 해도 북한은 나 5개를 갖고 있어야 돼. 내가 너희들을 확실하게 못 믿겠어. 그게 어떻게 있으면 되는지. 거기에 대한민국 정부가 적극적으로 함께. 한반도 프로세스 얘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제가 앞으로 한 30분 더 해도 예, 더 해도 돼요. 정치 문제. 제가 나중에 민주화 세력이 학생운동이야. 대학을 2번째 끊었고, 제가 학생운동하고 민주화운동할 때는 민주주의만 쟁취하면 꿀이 흐르는 가난한 땅. 민주주의야말로 저 고치만 정령하면 우리 사회는 다 된 거야. 80년에 민주화 집행이 이루어졌잖아요. 또 어떻게 됐죠? 아까 얘기했습니다. 김영삼, DJ,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그 다음에 문재인 모두 다 포퓰리스트. 그 중에 DJ만은 나름대로 역사관도 있었고 전략도 있었고 방향이 있었어요. 저 DJ는 인정하고 싶습니다. 정책도 강령도 뭐 하자는 것도 없어요. 그냥 대통령만 된 거예요. 대통령이 장식품이에요. 뭐 때문에 대통령을 하는 거야? 그 결과가 30년이 지났는데 우리의 삶은 뭐 GDP가 3만 불이 넘었는지 뭐 세계 경제권이 10위가 됐는지 그거는 뭐 한 측면이고 우리 모두의 삶이 일상적으로 불안해져. 불안의 일상화. 이게 대한민국의 청란한 모습이에요. 산업적으로,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모든 영역에서 불안이 일상화된 게 대한민국입니다. 불평등과 불교는 천만원. 촛불에서 문재인 정부가 들어섰어요. 지금 뭐 3년간 지나고 거의 실패를 가고 있죠. 코로나가 발생해서 하나의 가능성은 제기됐습니다. 뭐
연동제 아까 얘기했죠. 대의민주주의에서 비례성을 강화하자고 그래서 연동 비례제 얘기했는데 8,000개의 연동 비례제를 만들어 온갖 잡배들의 사기꾼 같은 잡배 같은 그 시스템으로 총선을 치렀어요. 도대체 민주주의가 뭐죠? 길게 얘기하지는 않겠습니다. 87년은 일단 형식적인 제도화라는 것을 성취했죠. 꼭 평가해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뭐 6월 혁명이라는 말까지 하니까. 근데 그것이 실질적인 내용까지 실현되지 못한 거죠. 근데 우리가. 그러니까 실질적인 내용은 뭐냐면 약간의 절차적 형식성은 확보했지만 국회든 사법이든 행정이든지 뭐 검찰개혁 이거 개혁해야 돼요. 경제 분야에서 재벌 개혁하고 경제 민주화를 도입해야 돼요. 근데 안 돼요. 그 안 되는 이유가 뭐냐? 정치권의 무능 뒤에 정치권이 무능하니까 설치는 뭐가 없으면 뭐가 설친다고 그러죠. 그래서 표현이 생각이 안 나는데 관료들, 법조인들의 설치입니다. 제가 그래서 그 관적과 법비라고 너무 심하다고 봅니다. 관료라는 비적, 법조인이라는 비적. 대한민국은 현재 정치가 실종되면서 광범한 관료들이 집행이래요. 뷰로크라시 렌털 스킨. 이게 대한민국을 지배합니다. 검찰이 그런 거죠. 부동산이 그런 거예요. 노동시장이 그런 거예요. 겉으로만 보잖아요. 형식과 절차만 있고 내용은 깍두기 렌탈 스킨이에요. 대한민국. 대단히 청민적입니다. 이번 총선이 무슨 의미인가? 수구와 민주개혁과의 대결에서 민주개혁설이 이긴 걸까요? 뭐 이 예찬이는 해방 이후 가장 위대한 승리였다? 뭐를 승리했다는 거지? 그런데 뭐 약간 일부 개혁적인 측면에 수구를 누른 부분이 있죠. 근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대한민국이 민주화를 만들어오는 과정에 가장 중요했던 중심축은 민주대연합론입니다. 수구와 보수를 압박하기 위해서 광범한 진보 개혁세들이 연합해서 싸워왔던 거거든요. 근데 이번 총선에서 아까 뭐 연동비례제 도입 과정에서 이게 깡그리게졌습니다. 그냥 민주당만 있는 거예요. 진보 개혁세력의 민주대연합은 와장창 되었습니다.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앞으로.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중도 사이비 보수가 팽창을 했는데 진보는 아주 그냥 쪼그라들었죠. 그죠? 진보는 쪼그라들어요. 수구가 쪼그라들었는데 아주 다시 살아. 지금 우리가 그런 상황이 있는 거 아닙니까? 지난 60년 동안 수많은 혁명적 과정을 통해서 반독재를 해서 인권을 확보하고 민주화를 해서 정치적 탐욕권을 제도적 절차적으로 만들었는데 그 다음으로 넘어가야죠. 민생 생활권, 진보를 만들어내고 생태권을 만들어내는데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딱 잡혔습니다. 더 이상 넘어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 지금 정치 상황입니다. 근데 이게 대한민국의 문제냐? 전 세계 보편적으로. 기존의 서구 대의적 민주주의는 정확해요. 노동계급 혹은 농민계급과 혹은 그 자산가와 중산층 계급, 자본계급과 기득권 체계, 또 중간에 이제 뭐 리버럴이라고 할까? 그래서 세계 구도, 그러니까 보수 정치와 노동당이라고 표현되는 진보 정치 세력과
중간에 자유주의 성향을 갖고 있는 정치 세력 3자 구도 내지는 2자 구도가 구라파 정치의 일반 보편적 형태죠. 그 명확하게 계급적 이해관계를 선을 긋고 형성된 정치 구도입니다. 그런데 이게 21세기가 뭐 3차 산업혁명이 지나서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전 지식분계 사회로 넘어가는데 기존의 계급적 전선이 흩어져요. 왜? 계층, 지역, 연령, 젠더, 출신, 교육 격차 다 개발됩니다. 그게 이제 피케티가 얘기하는 불안한 무슨 뭐 지식계급 뭐 이런 얘기가 여기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구라파의 역사에서 만들어진 그런 대적 정치, 계급 구도에서 만들어진 정치 구도가 이거를 담아낼 수가 없는 거예요. 담아낼 수가 없습니다. 기존의 서구라파의 그런 정당 구조를 가지고. 다양성을 담아내지 못해요. 두 번째, 그러니까 자본가계급, 산업자본가계급, 소위 금력이 모든 영역을 뒤에서 조종하고 컨트롤하고 장악합니다. 그러니까 산업과 경제 기득권이 정치, 언론, 문화, 지식 전체, 우리가 언론이 그렇죠. 우리 지식인들이 그렇죠. 근본 정치가 작동을 하는 거예요. 전 세계가 다. 예를 들어서 세계의 거대 언론 매체 90%가 뒤에서 거대 자본을 장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 무슨 뭐 편집인, 앵커 뭐 하나인데 다 계약되어 있는 계약직이잖아요. 거대 재벌이 자본가가 이 새끼 마음에 안 들어 계약권이랑 그냥 날아가는 거예요. 2년마다. 그럼 앵커니 편집인들이 어떻게 해서 알아서 기겠죠. 그걸 우리가 워싱턴 프레임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딱 판을 짜놓고 수많은 이데올로기와 여론을 맞춰 적게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전통적인 민주주의 시대는 형식 논리적이고 절차적이고 위임적이고 전업적이고 선민적이고 그게 대의민주주의. 그러니까 헌법에 만들어놓은 규칙과 절차를 만들어주면 다 된 거죠. 그 다음에 잔소리하지 마. 너희들은 무식한 사람이야. 우리가 전문적인 정치인이야. 그래서 정당에 소속된 전문가들, 베테랑들이 우리 정치하는 거야, 소수가. 이게 현재까지 서구가 만들어놓은 대의적 민주주의고 대한민국 예외가 아니에요. 그런데 변하기 시작해요. 우리 최재형 선생님이 저보다 훨씬 더 전문가인데 미안합니다. 모던 다이렉트 데모크라시, MDD라고 합니다. 핵심은 그 사회를 구성하는 유권자, 구성원들이, 국민이 일상적으로 참여해서 데모크라시라는 것은 장이에요. 플레이그라운드입니다. 그 플레이그라운드에서 게임하는 규칙도 모든 유권자들이, 국민이 합의해서 만드는 거죠. 그 성과도, 내용도 유권자들 평가하는 겁니다. 이게 모든 다른 데모크라시의 핵심이에요. 얘가 뭐냐? 스페인의 현재 연정 여당이죠. 포데모스 아마 3단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그다음에 이제 이태리는 오성이 지금 제일 여당의 정당이죠. 근데 재밌는 거는 다이렉트 데모크라시는 선진화된 뭐 독일이나 북유럽에서 발생하는 게 아니고 이 좀 정치적으로 후진돼서부터 시작이 돼요. 왜냐면 거기 아직 개판이니까. 포데모스가 2022년인가요? 그때 총선 과정에서 워낙 개판이니까 시민들이 뛰쳐나와서 외치는 세 가지 보고 갔습니다. 우리가 to be review. 우리 정치사는 우리가 리뷰하자. to be redefined. 우리가 규정하자, 정의하자. 그리고 우리가 디자인하자. to be reviewed, to be redesigned, to be redesigned by the citizen. We can. 포데모스도 we can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어. 링컨이 again of the people, by the people, for the people. people은 너무 막연해. 임의적인 집단이야. MMO의 추상적이야. 이 사람들이 말하는 by everyone. 개개인의 유권자들이 참여해. 활동하고 평가하고 개입하는
for the everyone, through the everyone. people이 아니에요. 각 개인이 그렇게 막연한 people이라는 추상적 용어가 언제든지 필요합니다. We can, if we are to change. 우리가 결집하면 우리가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다. 이게 오바마가 쓴 표현이기도 하죠. 포데모스가 먼저 썼습니다. 그래서 대의적 민주주의를 부활하는데 직접 민주주의의 핵심은 네 가지입니다. 직접 민주주의와 대민주주의의 중간 게 소환이에요. 소환은 우리가 선출한 공직자나 정치인이 못해 그만둬 내려와. 그걸 끌어내리는 권리가 소환이에요. 근데 이 소환이 작동이 잘 안 돼요. 왜 안 되냐? 턴아웃, 선거 참여율이나 참가율이네. 참여율이 너무 높아. 전 세계적으로 일본도 한 번 정도가 이게 소환제가 성공했다고 전 세계적으로 소환이 성공될 가능성이 10% 이하예요. 왜냐하면 선거 참여율이 30% 이상이에요. 그래서 최근에 정책자들은 그거 없애. 턴아웃 시스템 없애. 선거 참여율이라는 그 규정을 없애. 없애기 어려면 10%로 해요. 10%는 다 넘었으니까. 그러니까 소환제가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선거 참가율의 규정을 없애거나 10%로 낮추면 국민 소환제가 아주 활성화됩니다. 두 번째는 어떤 법을 만들었는데 이 법이 잘못된 악법이야. 근데 국회의원들이 그걸 없앨 생각을 안 해. 뭐 기득권이 있든지 뭐 정치적 이해관계가 있든지 뭐 자기 부담이 있으니까 안 하는 거죠. 대표적인 게 국가법. 국민들이 그 법 좀 없애. 법안 거부권. 저건 악법이니까 없애자. 요걸 우리가 브레이크라고 해요. 브레이크. 기존 이게 잘못된 걸 브레이크를 해서 없앤다. 바란 것. 국회의원들이 뭘 해야 되는데 이거 만들어야 되는데 안 만들어. 예를 들어 국민소득, 기본소득 같은 경우 또 있고 뭐 여러 가지 문제, 그러니까 이 노동 고용법이라든지 뭐 사회안전망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회정책을 해야 되는데 뭐 여러 가지 이거 게을러서 안 하기도 하고 하겠죠. 국민들이 손들고 야 그 법 좀 만들어. 반환권입니다. 이걸 악셀레이터는 거야. 가속을 만든다. 아까 거부는 브레이크를 만든 거고 이건 법을 만들어. 악셀레이터를 만든 거죠. 이 소환과 거부와 반환을 실효적으로 만드는 게 국민투표죠. 국민투표를 일상화해야 돼요. 그래서 1840년인가 60년대부터 직접 민주주의를 시행했던 스위스는요. 1년에 4번 봄, 여름, 가을, 겨울 국민투표를 해요. 근데 그 국민투표 말을 앞으로 20년 동안 다 발표해. 그래 국민들이 다 알아. 여기는 국민투표한다. 봄, 여름, 가을, 겨울 4번에 거쳐서 매번 4번 투표를 하고 그게 20년 동안 날짜가 정해져 있어. 그러니까 그런 소환 문제든 뭐 거부 문제든 발언 문제든 올 봄엔 이거야, 올 가을엔 이거야. 국민들 눈치를 안 살 필요가 없죠. 정치인 국민들 위에 정치인들 국민들이 확실하게 서 있는 거죠. 이게 직접 민주주의. 그런데 이걸 하기 위해서는 시민들이 깬 시민인데 뭐 비워서는 안 돼. 아무것도 모르는 똥이든 된장이든 모르는 군중이어서는 안 돼요. 대중이어서도 안 돼요. 깨어있는 시민, 공민이어야 되죠. 유권자로서. 그걸 하기 위해서는 수많은 경험과 참여의 경험들이 상황과 상황에 따라서 맞춤형으로 접근해야 돼요. 그게 모니터링도 있고 협치도 있고 공론화도 시민에게도 강단도 있고 가장 강력한 건 시민부를 만드는 겁니다. 시민부는 지금 3부에 시민부를 설치하는데요. 입법부에 상원 형태로 시민부가 있는데
대통령 외에 시민의회적 성격을 갖고 있는 겁니다. 검찰이 저렇게 까고 시민의 구성은 시민들이 결정하는 거예요. 윤석열이 응징해야 되는 거 아니야? 법원에 맡겨 국민들이 결정해야죠. 이게 시민 구성. 그래서 인류 역사를 보면 옛날에는 권력, 황제, 왕이 권력으로 권치, 군치 해왔던 게 이제 과거 역사고 18세기에 들어오면서 저희 법치의 개념이 들어온 거예요. 상권분립 개념이. 상권분립에도 문제가 많은데 몽테스키의 상권분립 우리는 뭐 절대적인 거라고 해요. 거기에 무지무지하게 많은 함정과 결함이 있습니다. 그 법치가 아까도 얘기했던 돈이 갖고 노는 금품 정치도 될 수 있고 조금 더 나가면 협치도 될 수 있고 협치가 자치위원회라고 있는데 문제는 그 뷰로크라시가 강한 이 사회에서 형식과 제도만 강한 거에서는 협치든 자치든 그냥 장식품이에요. 구색수 맞추는 포장입니다. 근본적으로는 민이 주도권을 갖는 민치가 미래에 우리가 갈급합니다. 이게 직접 민주주의의 방향성이죠. 유럽이 굉장히 많은 나라들이 이제 직접 민주주의를 하는데 그 직접 민주주의의 구체적인 내용을 10가지를 적었는데 살펴보시고요. 가장 중요한 건 그 검은색으로 표 아까 제가 설명하신 내용입니다. 살펴보시면 그렇습니다. 제가 너무 길어지는데 제가 그만할까요? 또 하셔도 됩니다. 다 하셔야지. 마지막. 근데 사실은 오늘 제가 제일 강의하고 싶었던 게 시민경제거든요. 제가 왜 시민경제라는 얘기를 했느냐. 사회적 경제 얘기하죠. 협동경 얘기하고 사회적 경제 뭐 비슷한 거. 종업원 지주 문제가 있어요. 그럼 그게 옛날에 로치데일 뭐 소비자 협동조합부터 노동자 협동 소비자 협동부로부터 해갖고 뭐 라이프하이젠이라는 독일의 뭐 금융조합으로부터 몬드라곤 이태리 어디 그다음에 캐나다 블란서 친구들 있는 단어들이 갑자기 그래서 퀘벡죠. 그래서 이제 사회적 경제들이 상당히 커져옵니다. 그런데 신자유주가 들어오면서 사회적 경제 영역이 상당히 위축이 돼요. 10% 이상 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GDP에서 미치는 영향이 가장 사회적 경제가 발달한 나라라고 해도 스페인이든 이태리든 캐나다든 7%에서 10% 넘지 못해요. 고용원가는 좀 더 높습니다. 15% 정도. 그 위축이 돼요. 한국은 그 데이터에 따라서 틀린데 GDP에 미치는 영향이 한 1, 2% 이상 프로고 고용원가는 3, 4% 정도. 거기서 크지 않아요. 더군다나 우리가 무슨 사회적 기업 무슨 법이니 사회협동조합법이니 계속 만들어졌죠 맨날. 그런데 사회적 기업이라고 만들어졌는데 80%가 정부나 공공단체의 지원을 받지 않으면 버티지 못해요. 독자적으로 살아가는 데가 20, 30%밖에 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 이게 우리 그 사회적 경제의 딜레마예요. 그런데 아까 얘기한 그 신자유주의, 자본주의의 탐욕을 벗어나는 여러 가지 이론이 있는데 그 중에서 제가 본 중에 가장 마음에 드는 게 시민경제론입니다. 근데 이 시민경제론은 원래는 이제 그 캐톨릭 스토어의 전승에서 나와요. 베네딕토라든지
프란체스코 우리 저 교황 프란체스코인데 그야말로 무소유적이고 무제한적인 형제가 있는 거죠. 두 번째는 르네상스를 들어오면서 인간의 덕성, 삶의 질적의 문제, 인간 다음에 대한 문제들이 이제 나타났는데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경제 양적 성과는 하위적 개념이에요. 인간다움과 형제를 어떻게 실현하느냐가 경제활동의 본질적 내용으로 보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몬테디피에타라고 하는 건데 몬테디피에타라는 거는 그 서민 대출 기관인데 주로 이제 캐톨릭 소원에서 운영한 건데 그 몬테디피에타를 만든 거는 이제 상업주의가 막 들어오고 이제 산업자가 막 정착하는데 유대인들이 엄청난 고리, 그러니까 베니스 상인이 예죠. 엄청난 고리대공업을 해. 유저리 고리대공업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캐톨릭에서 볼 때는 저 너무 비인간적이고 저기 인간들을 노예로 만든다 그래서 그 자기 영내 시민들한테 대부를 해줘요. 근데 무이자로 대출을 해줍니다. 무이자. 뜯길 염려도 있죠. 근데 무이자 개념 기본적으로 굉장히 주롭게 생활 자금이죠. 아니면 아주 소기업 영세 자영업 이런 기업인데, 근데 이걸 한 이유가 뭐냐? 첫 번째는 예수님이 가르쳐준 이웃 사랑을 실천하자 하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공동체가 건강해야 된다. 공동체가 망가지면 우리 모두가 불행해진다 라는 게 두 번째고요. 세 번째는 한 사람이 불행해도 우리 모두가 고통스럽다. 한 사람의 고통이 우리의 모두의 고통이라고 받아들인 거예요. 이 몬테디피에타 정신이 시민경제론이에요. 그런데 이 얘기가 사실은 그 아담 스미스보다 10년 전에 나와요. 그 나폴리 대학의 제노베시라는 분이 자본론이 1870몇 년도에 나오는데 나폴리 대학에서 시민경제론의 강의를 지금 한대요. 뭘 중심으로 공화주의적, 시민적 덕성, 이웃애들을 실현하는 방식으로 경제를 운영해야 된다 라는 강의를 했어요. 그런데 영국에서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국부론하고 그런 지금 수리경제학이 발전하면서 이게 붙여져버린 거예요. 근데 이게 다시 부활했어요. 2000년에. 그래서 이 보로냐 대학의 자민이나 브루노 교수가 책을 썼는데 에코노미아 시빌리아 이게 국내에도 번역되어 있습니다. 21세기 시민경제론이라고 번역되어 있어요. 브루노 교수는 한국을 2번이나 왔습니다. 그냥 읽어볼게요. 시민경제는 시민사회에서 형성되는 관계성과 상호성의 결합으로서 개인이 아닌 인간이라는 건 개인과 관계를 얘기죠. 인간의 덕성이 비춰요. 효율은 시장을 얘기하는 겁니다. 규칙은 공공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시장의 효율성과 공공의 규칙성과 인간적인 사회라는 매개를 통해서 인간적 삶과 내용에 대한 내용과 가치를 우선적 기준으로 적용하는 그걸 시민경제라고 해요. 이거 그냥 넘어갈게요. 그래서 제가 이걸 가지고 아까도 얘기했는데 사회적 경제가 확장이 안 돼. 신자유주의 쪽에서 이게 장식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자본주의 체제에서 이것을 시민경제화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제가 그 책을 썼어요. 제3섹터 경제로. 그래서 뭐 시민주권 시대의 정치경제학이라는 책을 냈는데 거기 그 제3섹터라는 걸 만들어서
이제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이 제3섹터는 하나의 브릿지론이에요. 과정 이론입니다. 시민 경제로 넘어가기 위해서. 그런데 이것이 왜 가능하냐? 과거의 경제는 자본이 있어야 돼요. 자본 중심적. 그게 자본주의죠. 자본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시대예요. 근데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지식경제 시대예요. 자본보다 지식이, 기술이 훨씬 우선되는 시대입니다. 근데 이 지식과 기술은 서로 연대하고 협력하고 참여하고 공유해야 때 힘이 생기는 거예요. 자본은 개인적인 자기 이익을 추구할 때 이익률이 높아지지만 지식과 기술은 함께하고 참여하고 협력하고 공유하고 혁신할 때만 힘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패러다임이 완전히 바뀌는 거죠. 지식경제에서는, 혁신경제에서는. 그렇죠? 제가 이 굉장히 많은 얘기가 있는데 이게 다 빼고 제가 아까 피케티 얘기를 한다고 피케티 얘기만 할게요. 피케티 얘기는 분모는 우리나라 1년 GDP고 분자는 국민 순자산입니다. 국민 순자산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부동산과 금융자산. 여러분 데이터보다 조금 틀려요. 이 데이터가. 왜냐하면 최근에 제가 업데이트했습니다. 우리나라 작년 GDP가 1900조쯤 됐어요. 근데 우리나라 부동산이 지금 더 어렵겠죠. 엄청나게 뛰었습니다. 작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부동산이 1경 5천조고 금융자산이 3천조예요. 1경 8천조예요. 피케티 지수가 9.5인데 이 피케티 지수라는 게 뭐냐 하면 자본의 축적, 그게 양극화의 원인이거든요. 자본의 축적도가 얼마냐를 보여주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축적된 축적량이 얼마냐, 스톡량이 얼마냐. 응? 그런데 놀라운 거는 2차 대전이 일어난 거가 피케티 지수가 6이 넘으면서 전쟁이 그러니까 피케티 지수가 6, 7이 일어나면 전쟁이 일어나거나 사회적 변란이 일어나거나 하여간 엄청난 사건들이 벌어져요. 다 그랬어요. 예외 없이. 근데 한국은 7이 넘어서 지금 10이 나가는데 안 일어나. 한국만 예외예요. 왜 그럴까? 딱 하나예요. 한국은 분단 상황. 미군이 주도했기 때문에. 미군이 우리나라를 지배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요. 2차 대전이 일어난 그거가 피케티 지수가 정확히 7이었을 때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일본이 30년을 맞이한 요게 일본입니다. 일본이 피케티 지수가 7 넘자마자 그대로 가라앉아요. 일본이 침몰했습니다. 중국이 요게 중국이에요. 피케티 지수가 급격히 올라갔어요. 그게 강택민, 상해파들이, 주자파들이 중국을 주도했을 때 일어납니다. 시진핑이 들어와가지고 어마어마한 반부패 운동을 한죠. 꺾어졌어요. 그러니까 시진핑은 왜 그렇게 엄청난 반부패 운동을 했느냐? 피케티 지수가 그대로 가면 중국 사회가 무너진다는 거예요. 알고 있었던 거예요. 중국 지도부. 제가 요 5분만 얘기하고 끝내겠습니다. 시장 경제가 장점이 있어요. 아까 했지만 시장이 갖고 있는 효율, 균형, 배분, 순환의 시장만 잘하는 툴이 없습니다. 기제가 없습니다. 그런 반면에 시장은 증식과 탐욕과 수탈과 부패라는 취약점을 갖고 있어요. 이 시장 경제가 작동되는 영역을 우리가 제2섹터라고 해요. 경제 영역, 시장의 영역이라고 해요. 그렇죠? 그리고 그 부분에 우리가 하나의 기대와 희망을 가지고 있는 거가 사회적 경제인데 사회적 경제가 10%에서 더 확장이 안 되고 오히려 쭈그러들고 변질되기 시작해요. 이것을
제가 재산 섹터 영역으로 사회적 경제를 빼내자. 그리고 시장 경제 영역과 재산 섹터 영역에 상통합을 설치하자. 이게 상통합이에요. 그러면 제1섹터라는 건 공적 영역입니다. 정치 영역, 공적 영역, 행정 영역, 법적 영역. 제1섹터 영역이 시장 경제에서 나온 성과, 재료, 성과를 의도적으로 재산 섹터에다 공급해준다. 그러니까 기본소득이 그런 것 중에 하나예요. 기본자산도 사회안전망도 그렇고 제도적으로 비탈기를 만드는 거예요. 사회적 경제 영역을 유리하게 재정도 제공해주고 법규도 제도해주고 제도를 해서 재산 섹터에 사회적 경제 영역과 농업이 클 수 있도록 지원하는 거예요. 거기 핵심이 조세국 제도죠. 이건 일반적으로 가는 겁니다. 거꾸로 그 시민경제적 관점, 가치, 규범, 상호적, 관계적, 참여적 이 영역의 덕성을, 규범을, 가치를 상투막을 통해서 시장경제로 집어넣는 거예요. 이걸 얘기하는 SLI, Social Responsibility Investment, EGS 등등해서 사회적 가치, 사회적 책임, 사회적 투자의 개념들이 이제 나오고 있잖아요. 아직은 거적되게 그냥 장식품인데 그것을 실제적인 내용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규범적, 도덕적 임팩트를 계속 주는 겁니다. 덕성과 규범을. 그러면 이걸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 정치 권력의 성격이죠. 정치 권력의 성격이 기득권적이고 보수적이고 반동적이어서 되겠어요? 미래지향적이고 서민적이고 그나마는 민주적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 제1섹터 정치 권력의 성격이 뭐야 되느냐? 그것이 우리가 얘기하는 직접 민주주의. 시민 권력이 제1섹터를 장악을 할 때만 가능하다. 그 또 하나는 시장 경제를 돌리고 효율적으로 해서 인센티브를 주기 위해서는 그 법과 규칙을 위해서 부자가 되는 박수쳐 분위기가 돼요. 청부해야 돼요. 근데 그렇게 해서 모은 돈을 자식한테 물려주는 게 정당한가? 요즘 이재용이가 심각한 고민했다던데 여기서 로베르토 옹거라는 미국에 살아있는 아까 존 롤스로 그만큼이나 유명한 옹거라는 교수가 사회적 상속은 제약이다. 아니 개인적 상속은 자기가 죽으면 자기가 모은 재산의 대부분은 공동체에다 계속시켜. 근데 그게 인류 역사의 보편적인 거였어요. 자본주의가 들어오기 전에. 그 성경에 희년 얘기도 있고 우리나라 이 가정에도 그랬습니다. 자기가 벼슬할 때는 영지를 받아서 거기서 저기 받았지만 자기 관직 주고 죽으면 자식한테 나라에다 다시 반납했어요. 근데 이게 루즈벨트에서 케네디 시절에 상속세율이 얼마냐? 90%에서 80%였어요. 그때 미국이 가장 행복했어요. 미국이 가장 아름답게 잘 나갔어요. 조세 문제를 너무 쉽게 문재인이가 포기했는데 사회개혁, 미래 디자인의 조세 정책이 핵심입니다. 그 중에 사회적 상속. 사회적 상속을 해서 그 한 세대가 끝났을 때 재산을 정부 재정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국민연기금처럼 중앙투자기금 만들어서 거기서 별도 관리하는 겁니다. 그 별도 관리를 통해서 필요하면 교육도 지원하고 R&D도 지원하고 기본소득도 주고 기본자산도 주고 안전망 확충시키고 이 스킴이 시장경제 핵심입니다. 저 오늘 얘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너그럽고 정의로운 사람들이 모여 새로운 세상을 열고자 합니다.
착함을 바탕으로 착할 선. 먼저 시민을 생각하는 먼저 선. 새로운 정치 물결을 일으키는 신선한 정치, 신선할 선. 가려 뽑는 선거, 가려 뽑을 선. 하늘로부터 선택받은 선. 넉넉한 마음으로 베푸는 베풀 선. 이런 사람들이 새로운 세상을 만들려고 합니다. 선한 시민이 힘을 가지는 나라. 모두가 행복한 선한 시민의 나라. 선한 시민의 힘에 힘을 주십시오. 선한 시민의 힘이 만들겠습니다.